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어학 채널인 비욘드 어학 채널에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안병훈 이비인후과에 있는 안병훈입니다. 어 지난번 방송 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저는 약 한 20년 정도 대구에 있는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고, 또 이후에 개원을 해서 이제 10년 정도 지났나요? 이제 10년 가까워집니다. 대구에서 이제 이비인후과 개원을 해서 수술, 코 수술 및 진료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이 및 코를 전공한 지가 이제 한 30여 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탁받고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알레르기성 비염의 어떤 거짓과 진실, 예,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지식을 조금 한번 잡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또 치료를 해볼까 하는 점을 주안으로 해서 먼저 강의를 약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알레르기 또는 알러지 뭐 두 개 혼동해서 쓰지만 국어 사전은 알레르기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알레르기란 것은 결국 변형된 면역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지루한 얘기지만 기초적인 지식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면역 반응, 다시 말해서 방어 기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항원이라는 물질이 들어오면 내 몸이 아닌 거죠. 항원이 들어오면 내 몸에 있는 항체라는 놈이 마중 나가서 항원과 항체가 일단 붙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체계가 반응해서 이 항원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독감 주사를 맞든 과거 유행하던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든 이런 것들은 그런 항원을 주입함으로써 내 몸에 적절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유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항원이 들어갔을 때 항체의 반응이 1대1로 나타나면 참 좋겠죠. 그러면 정확한 치료도 되고 우리 몸이 방어를 하는데 좋은 작용을 하는데, 1이 들어갔는데 약 한 10배 내지 100배 아주 과격한 반응을 나타날 때 우리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다, 또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다, 또는 과민 반응이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항원이 들어왔을 때 최초로 반응하는 항체가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놈인데, 얘가 5가지가 아형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추후에 면역 치료에 관계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예, 이뮤노글로빈 G부터 시작해서 A, M, D, E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제1형 과민 반응을 가지고 알레르기 또는 알러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러면 면역이 저하되는 거하고 증강이 되는 거.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치료를, 알러지에 대한 치료를 또 상담 드리면서 할 때 환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면역을 그럼 증강시키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럼 저는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걸까요? 정답은 면역이란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대1 반응이 일어나는 적절한 어떤 수준의 면역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감기가 들 때는 면역이 저하되고, 뭐 추운 계절에 뭐 아주 과격하게 과로를 했다든지 이럴 때, 감기가 많이 들 때 우리가 면역이 저하돼서 그렇다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마는, 이 면역이 저하됐다는 것을 이제 의사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과민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면역이라는 놈은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어떤 과한 어떤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면역을 증강시키는 것만은 또 좋을까? 면역을 증강시키는 만을 면역이 많이 증강이 되면 그 몸 자체가, 우리 몸이 반응하는 정도는 상당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병을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내 몸을 내가 공격하는 그런 아주 위중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면역 저하, 면역 증강 이런 단어를 선택할 때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럼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을 항원이라 그럽니다. 항원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것들은 진먼지, 진드기라고 그럽니다. 그 외에는 꽃가루들이 있는데 수목화분, 목초화분, 잡초화분, 이렇게 순서대로 써놓은 것은 약 1, 2월 달부터 시작해서 3, 4월, 5, 6월, 그리고 가을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좀 많이 유행하는 계절을 이렇게 도시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목화분, 목초화분, 잡초화분들이 순서대로 많이 증강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곰팡이나, 우리나라에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지만 고양이 털이나 그다음 강아지 털들, 그 외에 바퀴벌레들이 이런 항원들로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러지를 그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것은, 결국 비염은 여러 가지 감기랑 그 외에 축농증, 이런 코에 생긴 여러 가지 병들하고 구분을 못 짓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런 병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족력이 많은데요. 그 가족에서 어머니든 아버지든 양친 중에 한 분이 알러지가 있으시면 한 분이, 자녀가 알러지를 가질 확률이 약 한 50%, 두 분이 가지고 계시면 약 한 75% 정도 확률로 자녀가 알러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알러지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토피 피부에나 습진들이 어릴 때 나타나다가 조금 자라서 비염이 생기고 또 이후에는 천식이나 결막염이 생긴 이런 것들을 알러지 마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알러지가 순서대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알러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소화기에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살 미만에서 증상을 나타낼 때. 그거는 계절적인 변화. 그래서 어떤 특정 계절만 주로 얘기하는 환절기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시죠. 환절기 때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 그 외에는 생활 변화의 환경. 그러니까 내가 뭐 도시 생활하다가 농촌에 갔다든지 그 역의 경우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알레르기성 비염의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래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과연 그러면 비염일까요? 알러지일까요? 아니면 너는 분명히 코감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이게 혹시 비염 아닌가요?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감기라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결국은 어떤 라이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서 코부터 시작해서 목 그다음에 기관지까지 염증을 일 때 우리가 감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비염이란 것은 코에 국한된 염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콧물이나 코 막힘 된 증상이 일어나는 걸 또 비염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럼 알러지성 비염은 뭘까요? 그럼 비염은 두 가지 세 가지로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알러지가 기초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알러지가 아닌 경우 그 외에 여러 가지 혈관 운동성 비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위축성 비염이라는 그런 비염의 실체도 있고요. 그래서 알러지 비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급작스러운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가 간질간질하고 나서 재채기를 약간 20번, 30번씩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코가 꽉 막히면서 맑은 콧물이 쪼르르 흐르는 그런 일련의 네 가지 증상을 복합적으로 급작스러운 어떤 증상들이 만연할 때 우리가 알러지 또는 알레르기성 소견을 가지고 있는 비염일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뭐 과연 그럼 감기가 걸리면 어떨까요? 감기도 똑같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겠죠? 콧물도 있을 수가 있고 가렵고 재채기도 날 수 있으니까 사실 그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되게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먼저 코감기든 비염이 됐든 저희가 어떤 약물 치료를 일단 해본 이후에 추후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또 변경을 해 본다든지 또 그 외에 환자가 가지고 계셨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병력이 있다든지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결국 피 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알러지를 증명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뜨거운 국물이나 찬바람을 쐬면 콧물이 난다. 이럴 때는 알러지라기보다는 비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고 또는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어떤 실체도 있습니다. 이럴 때 치료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 외에는 코가 뒤로 넘어간다든지 코가 막힌다든지 또 냄새를 잘 못 맡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등수의 증상을 가지고 내원을 하십니다. 자 어떤 경우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진단하는데 약물 치료를 했을 때 많이 좋아지더라 하면 알러지라고 진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러지성 비염을 치료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환자분들이 곤혹스러워하고 매년 이렇게 고생을 하시나 하면 결국 알러지성 비염의 치료를 할 때 어떤 치료의 주안점이 사실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고혈압에는 당뇨든 어떤 치료의 목표가 딱 뚜렷하거든요. 고혈압은 어떤 특정 레벨 이하로 혈압을 낮추는 거겠고 당뇨는 특정 레벨의 어떤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거겠죠. 근데 알레르기성 비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네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코가 막힌다든지 그냥 콧물이 난다든지 그냥 냄새를 못 맡는 분도 계시죠. 근데 가렵고 재채기 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네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증상은 좋아지지만 나머지 증상은 비슷한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어떨 때는 이게 약물 치료해 봐서 안 된다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아닌 다른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코막힘의 어떤 원인을 찾아보는 그런 진단적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알레르기성 비염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원을 먼저 피하면 좋겠죠. 근데 그 항원을 피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진먼지가 됐든 진먼지 진드기가 됐든 물론 반려동물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반려동물을 물론 멀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같이 또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회피요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택하는 것은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슬라이드에 보이듯이 여러 가지 정도의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알러지성 비염을 진단해서 약물 치료했는데 약물이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알러지 비염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약물의 효과는 상당히 요즘 우수한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첫 번째 항히스타민제라는 겁니다. 먹는 약도 있고요. 코 안에 뿌리는 약도 있습니다. 충일 제거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코가 좀 뻥 뚫리는 효과를 바라고 드리는 건데 먹는 경구 충혈 제거제가 있고요.
비강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보통 약국에 파는 코가 뻥 뚫리는 그런 스프레이들 있죠. 이런 것들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들입니다. 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염을 일으키는 비갑계란 살이 있거든요. 이 살들이 상당히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만 하더라도 코가 뻥 뚫리기 때문에 쓰는 것들 비강충혈 제거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얘기가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먹는 스테로이드가 있겠고요. 예, 처방받아서 먹는. 두 번째는 뿌리는 비강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비강 스테로이드는 추후에 계속 좀 꾸준히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중요하면서 매우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자, 항콜린제라는 것은 먹는 방법도 있고 물론 근데 이 항콜린제 자체를 먹는다기보다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항콜린제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 이용해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통한 항콜린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강에 뿌리는 항콜린제. 앞서 말씀드린 혈관 운동성 비염, 뭐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찬바람을 쓸 때 콧물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라면 비강 항콜린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외에 류코트린 기량제. 천식 약으로 처음에 개발됐지만 천식 예방 또는 하지만 이것이 알러지 비염이나 알러지 비염 치료제로서 또는 알러지 비염의 예방약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항알러지 제제라는 것은 먹는 방법도 있고 주사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고가인 주사가 요즘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말씀대로 고가인 주사이고 물론 치료의 어떤 시간과 기간도 길기 때문에 항알러지 제제에서 주사제 이런 요즘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주치료제로는 결국 항히스타민제를 적절히 먹는 거랑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이 알러지 비염의 약물 치료에서는 가장 주치료제고 이 주치료를 함으로써 내가 먹는 어떤 계절성 알러지 예방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알러지 비염이 왔을 때 치료의 기간을 짧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결국 약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평생 비염약을 먹어야 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저희가 고혈압이나 당뇨에 감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알레르기성 비염은 치료를 해서 뿌리를 뽑고자 하는 어떤 질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진단이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면 결국 계절성 또는 뭐 통년성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은 알레르기 비염이 진단되면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를 치료하듯이 이것을 일정 기간 내가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약을 먹는다든지 그 안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뿌리는 이런 약물 치료를 겸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평생 비염약을 먹어야 하나? 맞습니다. 평생 비염약을 고혈압 환자들이 고혈압약을 평생 먹는 것처럼 먹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추후에 면역 치료하는 방법을 통해서 알레르기의 어떤 고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자, 비염약은 먹으면 졸린다. 이건 대부분 1세대 약물들이 큰 부작용들입니다. 1세대 약물들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라고 그러죠. 과거에 약국에서 지금 현재 뭐 약국에서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약들도 있겠고요. 저희가 어릴 때 많이 먹던 약을 먹으면 졸리는 약들. 이게 1세대 항히스타민제고 그래서 약을 먹으면 효과는 상당히 뛰어납니다마는 얘가 지용성이라서 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졸리고요. 또 입이 마르는 그런 항콜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콧물약을 먹으면 소변이 안 나와요. 혈압이 올라요. 자, 항히스타민제 또는 알러진 비염을 약을 처방받으실 때는 물론 주치의 선생님들이 꼭 질문을 하십니다. 혹시 고혈압이 있으신지, 당뇨가 있으신지,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이 혹시 있으신지 아닌지, 녹내장이 있는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금기 약물도 있겠죠. 혈압이 많이 컨트롤이 안 된다든지 전립선 비대증이 너무 심하시다든지 녹내장이 심하시다 이럴 때는 이런 혈관 수축제란 앞서 말씀드린 경구 혈관 수축제의 복용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처방받으실 때 주치의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비염약이 이때껏 잘 들었는데 이제 좀 잘 안 들어요. 예, 내성이 생깁니다. 비염약은 약을 똑같은 제제를 약 1년 글쎄요 몇 개월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6개월, 1년, 2년을 먹다 보면 이때까지 잘 들었는데 이 A라는 약이 잘 들었는데 안 들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성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항히스타민제라는 놈은 히스타민 수용체에 직접 결합을 함으로써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수용체가 포화되면서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계열의 항히스타민제 쓰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스테로이드가 처방약에 섞여 있는데 불안하다. 스테로이드는 아주 중요한 약이고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충분한 기간과 충분한 용량을 쓰신다면 그렇게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기약, 비염약은 다릅니까?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감기약에도 들어가는 게 소염제가 들어갈 수 있고 콧물이 있다면 콧물약, 코막힘약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비염약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코감기가 왔을 때 또는 비염만 왔을 때 감기약은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과 치료의 어떤 경과나 이때까지 치료했던 증상의 변화에 따라서 약물들이 가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는 가장 마지막 라인에 보시면 뿌리는 스프레이 여러 가지입니다. 충혈 제거제란 약, 스테로이드, 항콜린제, 항히스타민제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약국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약들은 충혈 제거제입니다. 이 충혈 제거제라는 약은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렇게 CF로 나오는 약들인데 코에 뿌리면 효과는 진짜 빨라요. 하지만 혈관 수축시키는 것들인데 그리고 혈관 수축된 혈관에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부풀어 오르는데 처음보다 더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리바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충혈 제거를 쓰는 건 좋지만 이것을 너무 오래 쓸 때는 리바운드가 생기죠. 두 번째, 이 충혈 제거를 너무 오래 뿌림으로써 약물성 비염이 또 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충혈 제거를 오래 쓰는 것은 피하라고 보통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렸을 때 그다음에 수술 후에 코가 너무 막혔을 때는 약 한 2, 3일, 3, 4일 정도 쓰는 것은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스테로이드 분무제는 대부분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러지성 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스프레이가 어떤 계열인지를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신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약을 처방받으시면 카메라로 요즘 휴대폰에 카메라가 다 있으니까 미리 좀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런 스프레이를 이런 걸 쓰고 있다는 것을 다른 의원에 간다든지 또 다른 병원에 갔을 때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그 다음 치료를 결정할 때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자, 스테로이드는 오래 뿌리면 중독된다, 키가 안 큰다, 여러 가지 부정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적절히 뿌린다는 것은 스테로이드를 정확하게 하루에 1회입니다. 하루 1회 뿌릴 때 너무 크게 들이키지 마세요. 또 뿌리고 나서 숨을 잠깐 참으세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주의사항을 적절히만 지키신다면 체내 흡수율이 거의 0.1% 미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스테로이드를 먹었을 때의 어떤 그 부작용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코에 뿌리는 비강 스프레이는 매우라고 또 표현하면 좀 과하겠네요.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키가 안 큰다는 보고도 있는데 그건 사실 무근이고요. 소환자들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 키가 안 크고 성장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 분무제를 어떻게 쓰셨냐고 질문을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저 코가 막힐 때 그냥 하루 이틀 뿌려요.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분무제라는 것은 코 안의 수용체든 내 몸에서 이 효과가 일어나는데 일단 러닝 커브처럼 며칠간 이상은 유지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즘은 약이 좋아서 2, 3일이면 나타난다고 그러지만 최소한 4, 5일 이상 어떨 때는 저는 그냥 일주일 정도는 매일 하루에 한 번은 꼭 좀 뿌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충분한 스테로이드 분무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면역 치료. 자, 그럼 알러지 비염의 치료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알러지 비염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체질 개선 또는 면역 증강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과연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할까? 그럼 과연 면역 증강을 하면 좋아질까? 그러면 면역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면 어떨까? 자, 두 가지 다 말이 안 되는 건 일정 수준의 면역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면역 치료라는 것은 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항원, 진먼지 진드기가 됐든 고양이 털, 강아지 털, 왜 꽃풀 종류들이 많죠. 이런 물질들을 우리 몸에 아주 계획적으로 조금씩 투여했을 때 내 몸에 이뮤노글로빈, 앞서 말씀드린 이뮤노글로빈 GAMDE라는 물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뮤노글로빈 E란 놈이 알러지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마중 나가는 항체입니다. 근데 이런 물질을 자꾸 투여하게 되면 이뮤노글로빈 G란 놈의 타이트가 올라가면서 항원하고 결합해 버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뮤노글로빈 E가 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이런 강줄기를 바꿔버리는 걸 면역 치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들을 피하 주사를 했거든요. 병원에 와서
그 피하 주사 주사를 맞는다는 거죠.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또 주사를 맞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설하투여라고 그래서 이런 물질을 혀 밑에 녹여 먹는 약으로 개발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먼지 진드기라는 물질 하나밖에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좀 유감이긴 하지만 설화 가장 많은 진먼지 진드기는 항원이기 때문에 설화 면역 치료하기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초기요법, 유지요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 달 처음 초기 치료할 때는 일주일 동안 한 알, 두 알, 세 알 내리 증량을 시키고요. 그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혀 밑에 두 알씩 투여하는 그런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근데 이 장점이나 단점을 비교해 보면 좀 오랜 기간을 하면 할수록 내 몸에 앞서 말씀드린 이뮤노gl로불린 지휘 레벨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약효가 길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런 면역 치료를 통해서 면역이 그런 항원에 대한 면역이 완전히 없어지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간을 약 한 2 내지 3년 정도 했을 때는 곱하기 2 정도 그러니까 약 한 5, 6년 어떤 기간은 10년 정도도 상당히 증상들이 많이 완화되더라. 약을 먹는 횟수나 약을 먹는 기간도 많이 줄어들더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면역 치료한 것들이 결국 알레르기성 비염의 어떤 근원적인 치료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하지만 결국 기간과 가성비겠죠. 많은 또 비용이 드는 문제, 그다음에 이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면역 치료는 하여튼 지금 진료를 받고 계신 알레르기성 비염을 진료받고 계신 선생님이랑 항상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아마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염 수술이 아마 마지막 결국은 치료를 하는 데서 회피도 해 봤고 약도 먹어 봤고 면역 치료도 해 봤고 하지만 비염 수술에 대한 것들을 결국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결국 첫 번째 수술을 하라고 하는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에 대해서는 뭐 "아이고 약만 드셔 보세요. 약 뭐 수술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이겁니다. 왜 비염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 결국은 어떤 증상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 증상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수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가지고 있는 코막힘, 간지럼, 재채기 이런 콧물들 이런 주 4가지 증상을 효과적으로 추가치료할 수 있는 수술은 없고요. 하지만 비염 수술 그러면 콧물, 가려움, 재채기는 어떨까요? 그만큼 부피가 줄어드는 만큼 비염을 일으키는 어떤 비염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직들, 신경들 혈관들이 분포가 줄어들므로써 재반 알러지 증상도 같이 좋아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수술하는 경우가 좋은 경우가 있겠고요. 어떤 경우는 수술해도 별 효과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요즘은 레이저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저는 표면을 태워버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수술 후에 어떤 치유 과정이나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어떤 후유증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고주파 수술을 많이 합니다. 고주파 수술이라는 것은 표면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살 아래쪽에 있는 점막 하 조직을 아주 고주파란 열로 살을 이렇게 응축시켜 버리는 소위 익혀버리는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통증이나 가피가 아마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비염 수술 받은 빈코 증후군이 걱정된다고 그러시는데 빈코 증후군은 사실 좀 과장된 듯한 증후군 같습니다. 물론 빈코 증후군이 생기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빈코 증후군이 생김으로 생기는 후유증이 너무 크긴 많습니다. 코가 사실 실제로 더 막힌다고 그러시고요. 딱지도 많이 생기고 코피도 많이 나기 때문에 매우 힘든 그 어떤 그 증후군이 맞긴 하지만 빈코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가 비염 일반적인 고주파 수술 통해서 생기는 경우는 사실 그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좀 과장된 게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중격 수술과 비염 수술은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비중격은 코 중간에 위치한 이 격벽을 이제 비중격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양쪽에 커 보이는 이런 비염 살들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염 수술할 때 비중격 수술은 같이 동반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 비염 수술은 앞서 말씀드린 코 안에 혈관이 가장 풍부한 비갑결한 살에다가 레이저를 하든 아니면 코의 살을 바깥쪽으로 부러뜨리든 아니면 고주파 수술을 하든 코 안의 살을 작게 만드는 그런 수술을 비염 수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는 뿌리를 뽑는 어떤 치료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관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비염의 치료의 목표는 이걸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요.
꾸준한 치료와 꾸준한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러지 대왕에서는 내게 맞는 약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항히스타민 약도 나한테 맞는 약이 있겠고요. 코 안에 뿌리는 약도 나한테 맞는 약이 있기 때문에 나를 제일 잘하는 동네 주치의라고 그러죠. 예. 가장 가까운 병원에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랑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코 스프레이를 뿌리는 선택은 아주 중요시합니다. 아주 중요한 약이고 매우 유용한 약이기 때문에 이 스프레이,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계열 스프레이는 주기적, 정기적으로 쓰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수술은 물론 선택입니다. 하지만 도움이 분명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먼저 강의 예고가 나가고 들어왔던 질문 하나가 있어서 먼저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51세 남자분이신데 한쪽 코에 이제 주르륵 흐를 정도의 코피가 발생했고요. 그때부터 7일간 낮밤이 계속 나셨고 밤에 자다가도 나고 아침에 흐르는 정도 코피나 비비가 진료를 받는데 코 안쪽에는 현재는 지혈이 돼서 굳이 전기 수술할 필요 없다. 근데 지난번 또 흘렀다. 다행히 지혈은 완료되었다. 지금까지 코 안에 고여 있는 게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이렇게 쭉 받으셨는데요. 자, 첫 번째, 먼저 고혈압, 코피 환자는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비염하고는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은 코피는 51세 남자분이라면 일단 제일 먼저 고혈압이나 당뇨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복용하신지를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코피는 코 안의 혈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은 이제 리틀 구역이라고 해서 우리 손가락 한 마디가 들어가는 코 안쪽에 격벽에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비중격 기억하시나요? 비중격에 있는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은 고혈압 환자나 그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비갑기 가장 뒤쪽에 후방 비출혈이라고 해서 혈관이 터지는데 상당히 큰 동맥 혈관이 터질 때는 상당히 위중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내용을 읽어봐서는 그런 후방 비출혈이 아닌 아마 전방에 생기는 비출혈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혈이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혈관은 동맥 혈관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터져서 코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장님이 이런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주셨네요. 과격한 운동 2주간 금지인데 배드민턴 과격한 운동 맞고요. 달리기도 조금 걷는 정도의 달리기는 괜찮습니다. 유산소 운동. 혈관 돌출과 코스 건조함이 음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음주는 혈압을 왔다 갔다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코스 건조함을 많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음주 흡연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고 자는 거 건조함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코 안에 바른 아마 연고를 주셨을 거예요. 안연고 같은 그런 연고를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기 소자설 많이 아픈가요? 아프니까 마취를 합니다. 마취는 지지는 건, 마취 후 지지는 건 맞는데 요즘 지진다는 것보다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주파 수술을 통해서 약간 응혈을 시키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마취를 하기 때문에 많이 아프진 않으세요. 자, 콧물이 계속있다면 호전이 늦습니다. 왜냐하면 콧물이 있고 알러지가 있으면은 결국 더 자극이 되겠죠. 그러면 그 혈관에 붙었던 딱지가 떨어지면서도 피가 납니다. 자, 7번째, 일요일 아침 오늘도 숨만 조금 크게 쉬었는데 왼쪽 코에서 코피가 발생, 지혈은 완료됐던데 글쎄요. 제가 어떤 코 안의 상황을 잘 보지 못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지혈은 완료됐고 진물이 나는 정도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면서 지혈을 하십시오. 근데 지난번 제가 강의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코피는 압박이 1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피가 나면 어떻게 하시나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 TV나 영화에 나오듯이 고개를 제끼세요. 이렇게 고개를 제끼면서 뒷목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콧대를 잡는데 절대 콧뼈를 만지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콧볼을 이렇게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나신다면 왼쪽 콧볼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시면서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약 한 2-3분만 기다려 보세요. 대부분 압박만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 좋아지는 경우가 결국 코를 뒤로 제낀다든지 코 안에 휴지를 자꾸 밀어 넣는다든지 뭐 그런 치료를 하셨을 때 좀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혈압을 낮추셔야 되니까 앉으시고요.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코를 꼭 이렇게 눌러주시는 압박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흥분을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지혜를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시청자 질문을 일단 좀 몇 개 받아볼게요. 김지현 님이 올리셨네요. 1세대항에서는 액티페이드를 정말 자주 복용합니다. 워낙 안전약이라 이야기 듣고 뇌 쪽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있어 혼돈됩니다. 자주 복용 괜찮을까요? 일단 자주 복용 괜찮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액티페이드라는 약은 매우 강력한 약입니다.
이게 아마 1900 몇 60년 70년대부터 아마 개발됐던 약들 같아요. 과거에 액티피드 외에 뭐 이 TV도 광고가 많이 나올 정도로 매우 좋은 약이에요. 왜냐 좋다는 뜻은 1 세대 항히스타민이 좋은 게 뭔가 하면 상당히 효과가 빠르고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결국 이게 아까 말씀드린 뇌 쪽 부작용이라고 보다는 이게 지질 용해성이기 때문에 우리 뇌 쪽으로 뇌혈관 쪽으로 스며들어가서 뇌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졸리세요. 두 번째로는 입이 마르세요. 그래서 고런 두 가지 부작용이 없다면 예 물론 그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마는 그런 부작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약을 드시는 건 괜찮겠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으시니까 가능하면 자기 전에 하나를 드시고 주무시는 걸 보통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도 2 세대 또는 2.5 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드리면서 너무 콧물이 심하거나 아니면 감기 끝에 콧물이 심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예 대부분의 보통 2 세대, 2.5 세대 항히스타민제보다는 1 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좀 잘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어떨 때는 항콜린제의 부작용을 이용한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여러 가지 콧물, 감기 때문에 콧물 날 때 고럴 때는 이런 1 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조금 더 좋습니다. 어 예. 갈치의 추억을 볼까요? 예. 알러지 검사에서 진먼지와 고양이 털에 알러지 반응이 있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두 개의 반응은 아 그런데 그 두 개의 반응 없고 온도 변화나 스트레스 받을 땐 비염이 터져요. 콧물이 미친 듯이 나요. 왜 이럴까요? 고양이 두 마리랑 비교해도 멀쩡해요. 자 일단 진먼지와 고양이한테 알러지 반응이 있다고 결과를 받았는데 양성 반응은 1 부터 물론 이제 이게 피부 반응 검사인지 피 검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피부 반응 검사는 이제 물론 이제 피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반응이 전혀 제로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 이상 쓰실 때 약간 저희가 의미 있는 양성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 이나 2 정도 나타났을 때는 약간 경미 또는 보통 반응이라고 그래서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떴느냐? 왜 양성인가? 얘네가 들어와서 내가 고양이 털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항체가 있다고 해서 반응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양이 두 마리랑 비교도 멀쩡한 건 아마 그런 이유 같고요. 그 외에 온도 변화나 스트레스 받을 때 비염이 터지는 것은 알러지 비염이 됐든 알러지가 아닌 우리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아주 전형적인 증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을 투여했는데 증상이 뭐 비슷해요. 없어요. 한다면 그 진단을 의심해 볼까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반응이 생겼던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온도 변화나 스트레스 받는 이런 비염에 관계돼서는 그 이비인후과 전문의랑 상의하셔서 약물을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어 귀가 심하게 간지러운 증상이 예 유현종 님이시네요. 예. 알레그라랑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쓰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 더 심해요. 귀가 심하 예 맞습니다. 알러지증 근데 요건 쪼끔 좀 다른 얘기 같기도 합니다마는 알러지는요 저는 막 눈이 간지러워 미치겠어요. 또는 코가 어떤 분은 입천장이 간지러워요. 어떤 분은 목이 간지러워요. 알러지는 들어오는 그 항원이 들어와서 항체 반응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장소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눈에 올 때는 알러지는 결막염이라고 얘기하고 코에 알러지는 아까 비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알러지가 기관지에 나타나면 알러지는 천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나타나면 우리가 아토피 또는 뭐 지루성 피부염 이런 여러 가지 비염 피부병이라고 보통 말씀드리겠죠. 자 근데 귀가 심하게 간지러운 증상도 비염 증상 위주로 말씀하시면은 조금 곤란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알러지 계절이 왔을 때 환절기 왔을 때 코도 막 간지럽고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증상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될 때라고 말씀드렸죠. 동반될 때는 이것도 물론 알러지 증상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런 계절적인 차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면봉을 쓴다든지 귀를 후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이도에 생기는 습진이 생겨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가시면은 예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레그라는 약 매우 좋은 약입니다. 알레그라 쓰시는 거 좋고요. 예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쓰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앞에 분도 말씀하셨죠. 뭐 스트레스나 과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환경적 변화 이런 것들은 알러지 비염을 악화시키는 인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심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결국은 뭐 앞서 알레그라가 듣지 않으시다면 다른 약제로 교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도 쓰고 있는데 안 된다면은 스테로이드를 일시적으로 소량 또는 뭐 잠깐 단기간 정도 스테로이드를 먹는 요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이비인후과 의원을 아마 방문하셔서 아마 약제를 한번 상담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그다음 도갈림인가요? 알러지 비염 약 뿌려도 안 낫던데 얼마나 뿌려야 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환자분들이 질문하시면 저는 이렇게 좀 여쭤봐요. "그러면 약을 어느 정도 뿌려 보셨을까요?" 라고 또는 "어떻게 뿌려 보셨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알러지 비염 약 뿌리는 거는 이 약이 결국 스테로이드 분무제라는 거를 일단 전제로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분무제는 뿌리는 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1 주일에서 2 주일 정도는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뿌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적절하게 뿌렸을까요? 자 코 안에 깊숙이 삽입하셔서 코 안에 투퍼프입니다. 한쪽에 투퍼프 픽칙 칙칙 뿌리시고 뿌린 직후에 코 안에 약이 머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입으로 천천히 한 대여섯 번 숨을 쉬십시오. 약 한 5 내지 10초 정도 숨을 잠깐 참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상적으로 숨을 쉬시고요. 어떤 분들은 뿌리시면서 흡입을 해 버리세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면 다 기관지나 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코 안에 머물 수 있는 약을 시간을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뿌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을 뿌렸는데 안 낫더라. 자 그럼 어떤 증상이 안 났을까요? 코 막힘이 안 났을까요? 아니면 콧물, 가려움, 재채기 어떤 게 안 났을까요? 물론 이제 요런 증상은 제가 뭐 여쭤보고 이제 질문과 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자 그러면 안 났더라. 그렇다면은 어떨 때는 얼마나 뿌려야 할까요? 말씀드렸지만 2 주에서 저는 한 달 그냥 뿌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투퍼프씩이었으면 보통 한 달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이 진짜 고가 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양쪽 코에 칙칙칙칙 2번 퍼프해서 한 달 정도는 뿌려 보세요. 그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의 변화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요. 그 이후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래도 안 좋아진다. 알러지 비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어떤 증상이 중요한가. 그래서 뭐가 제일 내가 살아가는데 힘든 증상일지 소위 우리 삶의 질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삶의 질을 누가 괴롭히는지 증상을 정확하게 아마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 게 또 매우 중요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 아까 증상이 심해서 알러지가 심해서 콧물이 많이 나고 눈도 같이 보여 수술도 하면 좋아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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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내용 같습니다. 위쪽 내용도 똑같습니다. 집이 좋은 ing지순리. 꽃가루 날리거나 하는 날 야외에서 자꾸 코를 훌쩍거립니다. 실내에 들어온 몇 시간 후에 코가 목 뒤로 넘어가던데 이것도 알레르기 비염으로 보아야 할까요? 실내 들어가는 몇 시간 뒤에 증상이 나타나서 애매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알러지는 우리가 제1형 과민 반응이라고 그럽니다. 일단은 항원이 들어가서 보통 몇 분에서 보통 1 분, 2분 안에 보통 증상이 보통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왜냐하면 이미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내 몸에 이 항체가 이미 생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항원이 들어왔을 때 내 몸에 이미 형성돼 있던 아까 항히스타민제 말씀드렸지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코에서 바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꽃가루 날리거나 이럴 때 나가면 바로 일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어떤 분은 뭐 지하실 들어가면 갑자기 재채기 나고 콧물 나고 가렵고 막 코가 꽉 막히는 이런 걸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데 물론 이제 실내에 들어와서 몇 시간 후에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데 이런 걸 뭘까요? 하는데 글쎄요. 뭐 이걸 저희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이게 알러지가 있다 없다를 참 증명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알러지 비염에 대한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을 처방을 해 봐서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나가서 몇 시간 있으면 증상이 생기고 그러면 그걸 갖고 그러면 알레르기가 아니고 그러면 급작하게 나타나면 알레르기고 이렇게 아주 무자르듯이 이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자 알레르기라고 진단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너무 막 걱정을 하시고 막 겁을 먹고 하시는데 한편으로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알레르기 비염은 차라리 치료가 쉽습니다. 치료가 쉽다기보다는 약물 효과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죠. 하지만 알레르기 아닌 비알레르기 비염도 사실은 저희들이 참 핸들링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인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이나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일단 아마 항히스타민제 약 또는 스테로이드 계열 분무제 같은 것들이 예방적 효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계절일 때 미리 예방적으로 한두 달 전부터 미리 써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레이스 정님은 설화요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아버님이 코가 막힘이 심해서 숨쉬기가 힘들어하시고요. 예. 동네 병원 수술을 권장하시더라고요. 설화요법에 저는 관심이 많은 노인분들께 효과가 있을까요? 비염이라고 진단받았고요. 항히스타민제와 비강 스프레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 예. 코막힘 증상이 있으시면 밑에 있는 항히스타민과 비강 스프레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숨쉬기가 힘들어하시는 거죠. 자 근데 그 81 시고요. 설압에 관심이 많고. 일단 노인분들의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죄송하지만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막힘 증상에서 수술을 권장하실 정도시라면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비중격 망곡증이나 비염이 상당히 비후성 비염 같은 그런 비염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이 많이 커져 있고 비중격 망곡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항히스타민제와 비강스프레이는 효과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많이 좁고 살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물론 어르신들 요즘 뭐 저희도 뭐 저도 수술을 하긴 하지만은 뭐 요즘은 70대 환자분들 80대 환자분들도 코가 많이 막혔을 때는 이제 비중격 또는 비염을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살을 많이 잘라내는 어떤 비염을 절제술보다는 예 코 안에 있는 고주파 수술 같은 거라도 일단은 한번 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히스타민제나 비강스프레이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다음 단계는 수술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명확한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을 찾으셨다면 그거에 대한 설화 면역 치료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 님이 알레르기 치료 중에 설화 치료 예 이거는 아까 강의 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에도 적용이 되나요? 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에 설화 치료, 면역 치료도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셔도 되고요. 예 이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비용적 문제나 어떤 시간적 문제 같은 것들은 이제 인근에 있는 이비인후과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중요한 것들은 이 설화 면역 치료가 가능한 것들이 지금은 진먼지 진드기에 관계된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물론 저희들이 고양이 털이나 개털에 대한 것도 물론 외국에서 개발은 돼 있지만 이게 한국에서는 아직은 시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화 치료 알레르기 중에서도 진먼지 진드기에 관한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밑에 이상진 님이 비염이 심해서 코가 심하게 막혀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있는데 양압기를 쓸 때가 있나요? 자 양압기는 코로 공기를 강제로 불어넣어 주는 치료입니다. 그죠? 예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심한 환자들이 한테 사용하는 방법인데 비염이 심해서 코가 심하게 막히면 이 양압기를 쓸 때 불어넣는 공기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염이 심할 때는 양압기를 사용하기 전에 적절한 수술이 됐든 아니면 약물 치료를 됐든 코 안에 있는 비갑계의 볼륨을 조금 줄여 주는 게 아마 양압기를 쓰시더라도 양압기의 어떤 수능도 양압기를 계속 쓸 수 있는 어떤 수능도를 높여 주는 거기 때문에 비염이 심할 때는 코가 심하게 막히는 걸 일단 먼저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신 이후에 그다음에 양압기를 쓰시는 게 좋을 듯해 보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알레르기 비염에 관계된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이제 다 지난 관계로 알레르기 치료에 관계된 제가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알레르기성 비염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진짜 이것이 알레르기 때문에 내가 생기는 어떤 면역 질환일지 아니 일반적인 비염일지를 먼저 꼭 구분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가진 여러 가지 코막힘이나 콧물, 가려움, 재채기 이런 증상들은 감기 끝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알레르기가 하더라도 알레르기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좋은 툴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먹는 항히스타민제 또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계열 분무제를 쓰면은 사실 삶의 질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 병원에 내원하시는 그 환자가 이게 줄어들 정도로 예 '약효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증상들 이 네 가지 증상 중에서 코막힘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비중격 망곡증이 됐든 그 외에 소아들 같은 경우는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 같은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코막힘 원인들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비염을 여러 가지 치료를 해 봤는데 잘 안 될 때는 말씀드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또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아닌 또 다른 계열의 어떤 비염은 아닐까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료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는 결국은 뿌리를 뽑아버리는 어떤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하게 내가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진료를 하셔야지 나의 생활의 삶의 질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여러 가지 진료가 가장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지금 가을 환절 계절에 알레르기 비염이 사실 많이 성행하는 계절이거든요. 몸 관리 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과로도 많이 줄이시는 것도 아마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